옆 사람이 총에 맞았다. 앞에 엎드려 있던 사람은 수류탄에 다리를 잃었다. 달빛 하나 없는 밤인데도 번쩍이는 총구 때문에 눈이 부시다. 초점 잃은 눈동자에 너무도 많은 죽음의 장면이 담긴다. 차라리 앞이 멀리 보이지 않아 다행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참상을 보지 않을 수 있으니. 피가 동맥을 타고 빠르게 흐른다. 심장이 흥분한 까닭이다. 총을 쥔 두 손과 얼굴엔 식은땀이 뜨고 호흡은 입가에서 턱 막힌다.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만 같다. 정신력이 극한에 몰리자 머리가 하얘진다. 하얗게 질린 머릿속엔 불현듯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지금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바로 이곳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심장에 열이 많아 유난히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면 뒷산 수국꽃을 보러 나갔다. 하얀 수국꽃을 한 다발 꺾어서 대청마루에 두었다가 다음날 덕진이네로 가져가곤 했다. 덕진이 어머니는 식초물에 씻고 튀고 말려두었던 수국꽃잎을 내왔는데 그 꽃잎들이 어찌 그리도 곱고 투명하던지 색깔 순한 수국꽃차는 또 어찌 그리도 달짝지근하고 입안에 꽃향이 그득하던지. 열도 내려준다는 덕진 어머니의 성화에 우리는 수국꽃차 몇 잔을 후루룩 마셨다. 그리고 덕진과 나는 뒷산으로 올라가 계곡에서 물장난을 치고, 그렇게 물장난을 마칠 때쯤이면 어느샌가 활활 타오르던 가슴의 불이 꺼지는 듯도 했다. 내 친구, 네가 있었더라면, 너와 내가 그리고 오늘이 그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적의 포탄이 초소 주변에 떨어졌다. 풀밭에 불이 붙자 대본의 주변이 대나처럼 환해지면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인민군 사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이럴 수가. 훌쩍 자라버린 모습이지만 분명 알아볼 수 있었다. 틀림없이 녀석이다. 누리끼리한 인민군 군복과 까맣게 탄 얼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덕진아, 너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왜 너의 총구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야? 녀석도 나를 보고 흠칫 놀란다. 녀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내 다시 총을 나에게로 겨눠든다. 녀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긴다. 민식은 총성을 들으며 쓰러졌고 피를 많이 흘려 정신을 잃었다. 나중에 깨서 보니 후방병원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날의 충격이 고통의 불씨가 되어 가슴이 박혔다. 그 후로 오랜 세월 민식은 묻어버릴 수 없었던 불씨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약해진 심장을 부여잡고 살아야 했다. 휘영청 뜬 보름달이 계곡물에 너울거린다. 50년 만이다. 민식은 아이처럼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물 위에 피어난 보름달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돌멩이를 던져 보름달을 맞춰본다. 돌멩이에 꿰뚫린 달이 펄럭거리더니 다시 둥그레진다. 이번엔 보름달을 손으로 움켜쥐고 허공에 흩뿌려 본다. 갈갈이 찢긴 보름달이 펄럭거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낯짝 한번 참. 민식은 보름달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조용히 뇌까린다. 이젠 세월도 많이 지나서 옛날 같은 원통한 감정은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멍울이 곰팡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날 본 덕진의 얼굴을 곱씹어서 생긴 멍울이었다. 꼭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방아쇠를 당겼느냐? 너도 나처럼 내 얼굴을 곱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그토록 그립던 친구가 나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니. 가슴에 박혔던 총알보다 그 사실이 민식에게는 더 오랜 쓰라림으로 남았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 그리워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놈이었다는 것이 쓰라렸다. 민식이 아파트 경비를 그만둔 것은 지난주였다. 밤을 새며 고된 일을 해서 생기는 몸살도 문제였지만 역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줘야지. 도대체 똑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양반아, 정신 못 차리지? 이거 얼른 안 치워? 사람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와 민식의 가슴에 꽂혔다. 유독 민감한 민식의 심장이 덜컹거렸다. 민식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통증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자 빨간 안경 여자와 근육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아유, 몰라. 태양은 고통의 불씨에 휩싸인 민식을 향해 여름 햇살을 눈치 없이 내리쬐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식은 기껏 받아온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약간 약으로는 심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진작 그만뒀어야 했어. 낡은 구들장이 드드득 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민식은 고향 마을 수유리를 떠나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추억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죽어가던 전우들이 그리고 민식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 녀석의 눈동자가 생각나는 것이 괴로웠다. 그렇게 도망치듯 수유리를 떠나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식과 세월을 함께 해온 이 집은 그의 육신만큼이나 노쇠해 있었다. 민식처럼 속에서 고통이 올라오는지 살랑거리는 여름의 산들바람에도 집 곳곳에서는 끼익거리는 아우성이 들렸다. 으아, 또 시작이군. 민식은 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치 태울 것이 남아있는 한 사그라들 줄 모르는 산불처럼. 민식에게는 물이 필요했다. 늙어버린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물.
어쩌면 그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진이 흰 수국꽃에 뿌리던 그 시원한 물이. 봐라, 살아났지? 덕진이 물을 뿌리고 기다리자 시들었던 수국꽃이 다시 싱싱해졌다. 우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살아나냐? 얘는 줄기 속에 불기운이 흐른데 여름에만 피니까 뜨거운 햇살을 막 받잖냐. 햇살을 많이 받으니까 얘도 열이 받는 거지.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바로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덕진은 그렇게 말하면서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숲속의 매미 소리가 푸르게 낭자했다. 불기운, 그래서 얼굴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있는 수국꽃을 보면 아, 너 아프구나 하고 시원한 물 한 사발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지. 그럼 줄기 속의 불기운이 사그라들면서 꽃이 다시 활짝 핀대. 덕진이 웃으며 물귀신처럼 살살 다가오더니 민식의 팔을 획 낚아챘다. 너도 물 한 사발 할래? 아, 됐어! 아이 자식아! 수국꽃을 보느라 무장 해제되어 있던 민식의 몸이 기우뚱하고 계곡물 쪽으로 기울었다. 시원한 파열음을 내며 민식은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의 온도가 가슴속 깊숙이 치고 들어왔다. 또 속없이 그때 생각이구나. 구들장이 드드득하고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으며 그는 상념을 서둘러 마쳤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물을 따른 컵에 물방울이 튀었다. 냉장고 물은 그때 코 속 입속으로 들어왔던 계곡물과는 참 달랐다. 가슴 속까지 치고 들어오던 그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가봐도 50년이나 지났는데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민식은 한숨을 삼키며 창밖을 내다봤다. 이맘때쯤 보이곤 했던 제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먼 무거운 비둘기 떼만 후두두 지나갔다. 이윽고 기차에서 내렸을 때 민식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억과 다른 고향이었다. 군홧발과 포화에 짓밟히고 타버렸던 수유리는 그 흉터를 시멘트로 덮었다. 차가운 손과 발이 나뒹굴던 들판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떼지어 나오는 건물이 들어섰다. 먹물이 번진 종이처럼 다시는 고향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릴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국이 물처럼 흐른다고 이름 지어진 수유리는 수국꽃 대신 아스팔트 옷을 입었다.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지. 무언가에 끌리듯 민식은 흰 수국꽃이 피던 뒷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민식에겐 추억과 악몽이 물감처럼 뒤섞인 팔레트 같은 장소였다. 혹여나 그곳에서 괴로웠던 기억이 떠오르면 어쩌나. 아니면 반대로 옛 추억에 젖어 그놈을 용서라도 하고 싶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다시는 가지 않으려 했던 그곳으로 민식의 발이 노쇠한 몸뚱이를 터벅터벅 옮기고 있었다. 집에서부터 그 녀석과 경주하듯 달려 올라가곤 했던 곳, 녀석과 물장난을 치던 곳,
녀석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떠나지 말자며 우정의 증표를 묻어두었던 곳. 녀석이 끝내 이사를 가 서로를 떠나지 말자던 약속을 깼을 때 미안하다며 써놓은 편지를 묻어두었던 곳. 그리고 녀석이 민식을 보고 방아쇠를 당겼던 곳. 한참을 걸어 뒷산으로 가던 길에 민식은 자신의 옛 집터를 찾았다. 녹슨 녹색 대문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대문 안쪽은 공터로 변해 있었다. 공터는 폐교 운동장처럼 모래 위로 듬성듬성 소순풀들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무너진 울타리 주변으로는 덩굴들과 풀, 작은 나무 따위가 사람 길을 훌쩍 넘겨 울창하게 자라 민식은 저 너머에 있는 덕진의 집터를 볼 수가 없었다. 울창한 처목들 사이로 하루살이와 모기가 민식을 덮쳤다. 얼굴에 달려드는 날벌레들과 식물들을 손으로 치워내며 민식은 풀밭 깊숙이 들어갔다. 번거로운 방해꾼들을 헤쳐가며 한참을 걸어갔을 때 민식은 이곳이 옛날 덕진이네 대문 근처임을 알았다. 덕진이네 대문 근처에 있던 들창코 곰바위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바위는 곰 얼굴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윗부분 그리고 코 부분이 납작하게 패여있는 생김새 때문에 들창코 곰바위라고 불렀는데 크기도 크고 신기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 덕분에 숨바꼭질하기에 적당했다. 또 이 바위는 인민군들의 총알이 빗발치고 동료들이 죽어가던 때 임시 방편으로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했다. 친구 녀석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전우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몸을 숨겼던 곰바위. 민식은 보고 싶지 않았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황급히 바위에서 손을 뗐다. 곰바위가 여기 있는 걸 보니 이쯤이겠구만. 바위의 정면을 돌아서 뒷산 쪽으로 향하다 보면 유난히 달이 잘 보이는 개울이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려 모래와 풀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덕진의 병문 안을 갔다 오던 길, 해숙과 분위기에 취해 손을 잡았던 것도 이쯤이었을 것이다.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해숙이보다 네가 더 필요하다. 한참 만에 침묵을 깨고 덕진이 피식 웃음을 보여줬다. 민식은 덕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네가 참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 내가 참 많이 좋아했다. 알고 보니 너도 그랬고. 너는 화도 안 나냐? 민식이 되려 덕진에게 짜증을 냈다. 차라리 덕진이 녀석이 자신한테 화를 냈다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것 같았다. 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 끝까지 덕진은 화난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민식은 이상하게 화가 났다. 덕진이 좋아하던 해숙, 그녀와 잘해보라며 둘만의 아지트인 뒷산 계곡으로 매일같이 그녀를 불렀던 자신.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녀가 서서히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부정했던 자신. 그러면서도 덕진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짜증조차 내지 않는 덕진. 녀석이 민식은 참 답답했다. 그 이후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모를 화를 사귀고 덕진에게 미안했다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모래와 풀만 남은 옛 개울터가 캐캐 묵은 기억 하나를 발굴하자 민식은 굳어버린 심장 한 자락에 싹이 움트는 듯 간지러워졌다. 그 녀석 참 답답한 녀석이었는데. 입꼬리에 슬쩍 미소가 번지는 것을 민식은 한참 동안 의식하지 못했다. 슬슬 해가 지고 있었다.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늦여름 저녁. 흙내가 풍기는 여름바람이 은근히 서늘하다. 민식은 회상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땐 별들이 참 많았는데 보이지 않는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민식의 눈에 샛별 하나가 보였다. 별들 다 어디로 갔다냐? 너 하나 네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 샛별 아래로 그가 찾아 헤매던 추억의 뒷산이 보였다. 여전히 푸르렀다. 비록 고향 땅은 많이 변했지만 저 뒷산의 푸른 색깔은 반세기 전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었다.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있는 능선이 마치 태고적 대지의 모습을 간직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늦여름의 바람에서 풍겨오는 흙냄새가 저곳에서 시작했을 것 같았다. 여전히 신비로운 뒷산, 자신의 마음을 식혀줄 계곡물이 그곳에 흐르고 있기를 바라면서 민식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산등성이로 올라가자 먼 발치서 누군가의 무덤이 민식의 눈에 들어왔다. 오랫동안 성묘를 오지 않았는지 풀이 길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 무덤 위에는 민들레도 보였다. 저 무덤에 묻혀있는 고인이 세상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산 어딘가에 녀석의 아버지 역시 묻혀있다. 어린 민식의 부모님이 덕진의 아버지의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시는 것을 도왔다. 덕진이도 그냥 우리 가족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지. 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을 12살의 민식은 보고만 있기가 힘들어 아버지를 졸랐다. 민식의 아버지는 어린 덕진을 꼭 껴안아 주었다. 녀석의 아버지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던 길, 민식은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옆에 흰 꽃들을 보았다. 그리곤 덕진의 손을 잡아채 그곳으로 데려가 꽃 앞에 멈춰섰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민식은 동그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덕진에게 내밀었다. 야, 너 이거 뭔지 아냐? 덕진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식을 바라보았다. 뭔데? 이거 내가 저 산 앞에 있던 곰바부에서 떼온 거야. 떼왔다고? 코를 내가 어젯밤에 떼왔다. 잘 안 떼져서 고생 좀 했다. 덕진은 말없이 민식을 쳐다보았다. 너 곰코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저기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꿀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것이 곰이야. 내가 그 엄청 좋은 코를 떼온 거야. 이런 장난을 왜 치냐? 장난이 아니야. 민식이 순간적으로 흥분했다. 이따가 집에 가면 빈병이든 작은 상자든 이걸 담을 수 있는 걸로 아무거나 가져와. 그리고 여기 물도 흐르고 꽃도 피어있는 여기에 이 코돌을 묻자. 여기가 이쁘잖아. 곰이 저기 멀리서도 이 코 하나 믿고 꿀을 찾는 것처럼 이 코돌이 뭐든지 찾게 해줄 거야. 뭐든지 찾게 해줄 거라고? 앞으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가족이니까. 아버지도 우린 당연히 가족이랬어. 혹시 우리가 서로 안 보이는 곳에 있게 되면 둘 중 한 명이 여기로 돌아오자. 그래서 이 코 가지고 남은 한 사람을 꼭 찾을 수 있게. 가족?
덕진이가 어느새 코 돌멩이를 들고 손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식이 돌멩이를 다시 가져가 주먹을 쥐고 흔들며 이야기했다. 이따 집에 들렀다가 잠깐 나와. 여기서 다시 보자. 어느새 뉘엿뉘엿 져가는 해를 보면서 두 아이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때 코 돌멩이를 유리병에 담아 묻어두었던 우리의 꽃밭을 파헤쳐버린 것은 녀석이 18살 됐을 때였다. 꼭 가지 않아도 되잖아. 꼭 가야 해. 우리가 네 가족 하면 되잖아. 난 널 언제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덕진은 민식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떠나려고만 해? 가족이 아니라면 바라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녀석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서쪽 하늘도 함께 충혈되었는지 숲의 푸르른 전경을 벌겋게 물들여 민식과 덕진을 덮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너무 어려서 몰랐어. 가족이라는 게 뭔지, 가족이 생긴다는 게 어떤 건지. 서로 행복할 때만 같이 있는 게 가족이 아니라 온갖 굳은 일도 같이 겪어야 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 다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왔잖아. 아니야? 엄마가... 녀석의 목소리가 무언가에 걸린 듯 턱 하고 막혔다.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가족이 아니라. 곧 좋아지실 거야. 이젠 내 얼굴도 못 알아보셔. 지난주보다 더 심해지셨어. 민식은 마치 큰 바위를 혼자서 밀어내는 듯 막막했다. 차갑고 무거워진 덕진의 오늘을 밀어내기가 덕진을 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힘이 약했다. 그래도 언젠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뭐? 너한테는 없잖아. 우리 엄마를 돌봐야 할 책임이. 녀석의 목소리가 땅에 툭 하고 떨어졌다. 민식의 땅이 퍽 하고 꺼졌다. 알아들었지? 내일 떠날 거다. 개성까지 이번 달 안에 도착하려면 그땐 떠나야 돼. 이미 가겠다고 연락도 드려놨어. 덕진은 민식이 밟고 있던 땅을 푹 꺼뜨려 놓고는 그렇게 돌아섰다. 눈길도 주지 않고 떠나가는 덕진을 민식은 끝내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날 민식은 이부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이 하늘 저편으로 쑥 멀어지는 것 같았다. 별들이 지붕 너머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보이지도 않는 별들의 춤 사이에 멀미가 난 민식은 긴 밤 내내 눈을 붙이지 못했다. 새벽이 밝자 파리떼 같은 새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설마 진짜 그 녀석이 떠나는 건가? 어제 그 녀석의 그 이야기는 진심이었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민식은 결국 떠나는 덕진을 보지 않았다. 녀석의 아픈 어머니와 집에서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문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냥 눈 감고 귀를 막으면 녀석이 떠나가는 게 없던 일이 될 것만 같아서 민식은 혼신의 힘을 다해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덕진은 결국 개성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떠났다. 민식은 덕진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을 차마 생각하기 싫었다. 녀석이 정말로 떠났음을 민식이 받아들인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그새 덕진의 빈집 대문에는 여러 개의 말벌집이 뭉텅뭉텅 붙어 있었다. 의리 없는 자식.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민식이 빈집을 향해 중얼거렸다.
약속? 불현듯 민식은 예전에 녀석과 함께 묻었던 증표가 보고 싶었다. 이 찬바람만 가득한 빈집에 우정의 증표랍시고 묻어두었던 코 돌멩이를 덕진에게 들리지도 않을 책망과 함께 던져놓고 싶었다. 아니면 그 돌멩이를 녀석의 집 앞에서 손을 쥐고 흔들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자식아, 너 이거 까먹었지? 머리가 나빠서.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분하면 다시 오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오랜만에 올라가 본 뒷산 계곡엔 한동안 비가 안 와서인지 꽃들이 시들어 있었다. 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꽃들을 살려볼 심산으로 민식은 계곡가에 쪼그리고 앉았다. 문득 심술이 났다. 꽃이 살아나면 뭘 하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것을. 심술이 잔뜩 묻은 표정으로 민식은 코 돌멩이를 묻었던 곳을 찾아봤다. 그곳 근처 흙의색이 주변과 좀 달랐다. 색깔 다른 그 부분을 민식은 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이윽고 돌멩이를 담아놨던 유리병에 손가락이 닿았다. 이야, 이 녀석은 도대체 얼마만에 햇빛을 보는 거야? 산삼을 발견한 신만이의 표정으로 민식은 유리병을 꺼냈다. 유리병 안에 돌멩이는 없고 종이가 한 장 접혀 있었다. 종이에는 작은 글씨들이 가득했다. 녀석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종이 밖으로 기어나올 것만 같았다. 내 동무 민식아, 나는 이제 떠난다. 진짜로 이제는 떠나야 해. 아까는 못되게 말해서 미안하다. 밤이 늦기도 했고 너를 보면 여기를 떠나기가 더 싫어질 것 같아서 그냥 편지를 쓴다. 네가 꼭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의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의 말대로 엄마가 곧 건강을 되찾고 나도 준비가 되면 난 다시 너의 옆집으로 꼭 돌아가고 싶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넌 꼭 거기 머물러 주라.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곰 들창코는 내가 가져간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것만 있으면 찾을 수 있댔지. 길 잃어버려도 이제 이게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그러지 않아도 가슴에 열도 많은 녀석이 이거 가져갔다고 열받지는 않을까 걱정이네. 화내지 말고 기다려라. 꼭 기다려라. 곧 온다. 1946년 7월 28일 덕진 씀. 어느새 하늘엔 벌건 석양마저 숨어버렸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이지만 오늘따라 달이 너무나 밝다. 보름달이네. 푸르스름한 달빛이 흰 수국꽃을 비추자 꽃이 퍼런 옷을 입은 것 같다. 민식은 숨을 거르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다. 이 발밑이 내가 곰 들창코를 녀석이 편지를 묻었던 곳이었지. 여기서 꽃을 꺾어 녀석의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곤 했지. 그리고 수국차를 마시곤 했지. 저 계곡에서 녀석이 날 당겨 몸에 어은 구멍으로 물이 들어왔지. 저쪽 바위 뒤에서 내가 엎드려 있었지. 녀석이 날 보며 방아쇠를 당긴 건 저쯤이었겠군. 민식의 코 안쪽으로 냄새 하나가 스친다. 비에 젖은 흙에서 나는 냄새인가? 아니, 분명 냄새는 코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코 안쪽에서 안쪽으로 순환하고 있다. 현재 그가 밟고 있는 땅에서 나는 냄새는 이 냄새와는 조금 다르다. 아, 향수 냄새군. 그동안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풍경들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자 코가 수십 년 전
이곳의 흙냄새를 맡은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흙냄새가 아니다. 습기 밴 흙냄새와 꽃향기, 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섞인 회색 냄새가 민식의 기도를 타고 폐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심장에 열이 오른다. 그러나 이번 열은 갈비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타고 아래로 내려간다. 몸의 중심부에서 펌프질된 뜨거운 피가 손끝 발끝으로 퍼지는 느낌이다. 머리털이 삐죽 선다. 지금까지 민식을 괴롭히던 각성과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다. 가만히 있다간 민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라도 질러버리고 말 것 같다. 연약한 성대를 뚫고 괴성이 나올 것만 같다. 이 근질거리는 감각을 참아내며 민식은 달이 떠오른 계곡물 앞에 쪼그리 앉는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계곡물 속으로 연신 돌을 던진다. 어떻게 지냈냐? 말 한마디 없이 설마 떠났냐? 넌 그때 무슨 마음이었던 거냐? 이번엔 물에 뜬 달을 움킨다. 니놈 마지막 낯짝은 왜 그 모양이냐? 파문이 멎은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달의 뻔뻔한 낯짝을 민식은 바라본다. 달 옆에는 늙은 남자가 보인다. 비쩍 마른 얼굴에 달빛이 비치자 눈가를 따라 깊게 패인 주름이 번뜩인다. 저쪽 구석에 서슬퍼런 달빛을 받으며 고개를 떨군 꽃들이 남자를 닮았다. 꽃들이 남자만큼 시들었다. 서늘한 밤바람에 꽃들이 너덜거린다. 민식은 이번에는 꽃들 앞에 쪼그려 앉는다. 꽃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꽃의 뿌리를 물에 던져 넣어버리고만 싶다. 옛날 돌멩이와 편지가 들어있던 이곳을 드러내고 마음에 남아있는 미련도 같이 드러내고 싶다. 넓적한 돌을 하나 찾아와 민식은 땅을 파기 시작한다. 꽃의 뿌리를 통째로 드러내 옆에 놓아두고 그 아래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 흙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자 시원한 느낌이 든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같이 드러내지는 것 같다. 민식의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자 묘한 희열이 느껴진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꽃밭이 마음에 든다. 그는 그 옆에 있던 꽃도 파내보기로 한다. 꽃잎이 멍이 들었는지 색이 보랗다. 다른 건 다 하얀데 왜 이 꽃만 색이 이렇지? 민식은 꽃을 파내려다 말고 이 생각에 걸린다. 그러나 이내 다시 아까 그 넓적한 돌을 보랏꽃의 뿌리가 있을 것 같은 지면에 갖다 댄다. 어차피 파낼 꽃, 색이 어떤지가 뭐가 중요한가. 돌로 흙을 가볍게 찔러본다. 흙 속에서 뭔가 부딪는 감촉이 느껴진다. 딱딱하고 매끄러운 무언가. 그 무언가 위에 덮인 흙을 조금 치워본다. 유리병? 표면에 흙이 잔뜩 달라붙어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개가 단단히 봉해져 있다. 그 옛날 민식이 넣어놨던 유리병과 비슷한, 아니 자세히 보니 같은 모양이다. 이제는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음료수병. 이 병은 이 얕은 깊이의 땅에 도대체 몇십 년을 묻혀 있었던 것일까. 봉해진 마개를 열자 돌멩이 하나가 굴러나온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민식이 어린 시절 넣어놨던 그 돌멩이와 비슷한 크기다. 설마? 민식은 좁은 유리병 입구 안쪽으로 손가락을 비집어 넣어본다. 종이 한 뭉텅이가 잡힌다. 땅속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있었는지 어두운 와중에도 누리끼리한 색깔과 거친 질감이 느껴진다. 종이에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듯한 두 개의 편지. 작은 글씨로 휘갈겨 쓴 듯한 쪽지 하나가 보인다.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자 민식은 손물 뜯어보는 아이처럼 상기된 동작으로 세 장의 편지를 가지고 달빛이 비치는 물가로 달려간다. 민식에게 내 동무 민식아 어떻게 지내고 있냐? 부모님은 건강하시냐? 얼른 돌아간다고 했는데 세월이 좀 흘렀지. 나는 약속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군인이 되어서. 어쩌면 너와 내가 살던 우리의 고향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 만약 우리가 고향을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살던 고향 땅에 다시는 발을 디디지 못할지도 모르지. 나는 당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러 가지만 나와 너희 가족은 이 혁명 전선에서 안전했으면 좋겠다. 네가 있는 곳을 가다니. 그리고 임무에 실패하면 나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니. 너도 이곳에 같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조금 덜 괴로울지도 모르겠다. 붙이지 못할 편지지만 혹시나 너를 만나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봤다. 부디 몸 건강하길. 1950년 6월 18일 덕진 씀. 민식에게 내 동무 민식아,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나는 죽었다 살아나길 여러 번을 했다. 나는 괴롭다. 내 손에 피를 묻힌 것이 괴롭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내가 죽였다. 그런데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내 옆에 전우의 피가 내 피가 튄다. 너만은 이 괴로움을 몰랐으면 좋겠다. 내일이면 나는 우리가 살던 고향에 당도하게 될 거다. 어쩌면 내 땅을 군홧발로 짓밟고 내가 아는 얼굴들을 총으로 쏘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총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며칠간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난 내 총을 내버려 두기로 했다. 지난번 전투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아 날 죽을 뻔하게 했던 이 총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아직 아무도 내 총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일국의 병사로서의 책임도 내가 가진 고향에 대한 사랑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난 내 목숨을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 내 동무 민식아, 그리운 고향 땅에 도착하면 너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 부디 몸 건강하길. 1950년 6월 30일 덕진 씀. 민식에게 내 동무 민식아, 살아있다면 네가 언젠가 이곳을 찾으리라 믿고 쪽지를 남긴다. 하늘이 무심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청구를 겨누게 됐구나. 너에게 겨눈 것이 고장난 총임에 나는 하늘에 감사한다. 이 총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이었다면 나는 너를 본 순간 책임과 우정의 줄다리기를 못 이기고 갈갈이 찢어져 버렸을 거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너의 모습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심하다. 민식아, 부디 살아남았기를 바란다.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서 하얀 꽃이 피는 이곳에 머물러다오. 이 장소에서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언젠간 네가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고 이곳에 묻어둔 나의 편지를 파볼 것이라 믿는다. 부디 몸 마지막 쪽지는
정신없이 급하게 썼는지 휘갈겨 써진 글씨들이 작은 데다가 가시덤불처럼 뒤얽혀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끝마치지도 못한 건지 종이가 찢겨서 뒷내용이 없어진 건지 끝까지 쓰지도 못한 마지막 쪽지는 유난히 너덜너덜하다. 민식은 다시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본다. 쪽지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본다. 다 읽고 나서는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 편지를 또다시 처음부터 읽는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는 동안에도 달 옆에서 샛별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뽑아버린 꽃 주변으로는 아직도 흰 수국꽃이 수북이도 피었다. 밤의 어둠과 푸른 달빛이 수국꽃을 비추자 꽃잎들이 옅은 보라색을 띈다. 연보랏빛 향기가 난다. 꽃잎들이 시들해 보인다. 민식은 계곡으로 가서 손으로 물을 뜬다. 손에 든 물이 수국꽃들에게 가기도 전에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 민식은 다시 물을 뜬다. 손을 모아 수국꽃밭으로 둥그적 달린다. 계곡의 물들을 조금씩 옮긴다. 내일 아침이면 햇살을 받아 하얀 꽃잎이 싱그럽게 피어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젖어있는 손으로 민식은 이번엔 편지 3장을 집어서 계곡으로 가져간다. 물에는 아직도 보름달이 떠있다. 바람이 불지 않자 파문도 없는 계곡엔 보름달의 모양이 온전히 비친다. 민식은 편지들을 손에 쥔 채로 다시 아까처럼 쪼그려 앉아서 물에 뜬 달을 한참 쳐다본다. 너 낯짝이 왜 그 모양이냐? 민식은 조용히 중얼거리고는 첫 번째 종이로 달을 가린다. 종이에 달빛이 스며 투명해진다. 달빛이 종이에 녹으면서 민식의 호흡이 가라앉는다. 물속의 달도 둥실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엔 2번째 편지로 다시 민식이 달을 가린다. 마지막 쪽지에까지 투명하게 녹아내린 달은 온화하게 물 위에 떴다. 민식이 달을 손으로 떠서 마셔본다. 아, 이 물맛 참 시원하구나. 목구멍으로 넘어간 물이 가슴에 닿으면서 푸식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심장에서도 푸식 소리가 난다. 동맥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달빛이 퍼진다. 민식의 콧속으로 달냄새가 들어온다.